여러분, 철새라고 들어봤죠? 철새는 계절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는 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북쪽 지방에 살던 새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여기 오죠. 와서는 몇 달 동안 먹이를 충분히 보충하고 따뜻한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그곳에 따뜻한 여름을 지내요. 하지만 그곳에서 겨울이 되면 다시 북반구로 돌아옵니다. 시베리아에서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그냥 바로 거기를 가는 찰수도 있다니까 참 그 체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새들도 있어요. 갯벌에 가면 겨울에 많은 철새를 볼 수 있어요. 갯벌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르고 또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달라서 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갯벌을 찾아오는 철새 종류도 많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해안가가 아닌 내륙 지방의 철새를 많이 보는 곳도 있어요. 바로 천안평야 지역이에요. 드넓은 천안평야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찾아오는 두루미와 몽골에서 오는 독수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가 하도 많아서 겨울에 천안평야에 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 철새들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두루미는 아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두루미가 있으면 뭐 호랍이나 과부고, 둘이 같이 있으면 사이 좋은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셋이 있으면 엄마 아빠 아기, 그리고 넷이 있으면 엄마 아빠 아기 둘,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천안평야에 가보면 두루미가 혼자 있는 건 별로 볼 수 없고 꼭 두 마리 이상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홀로 된 아기 두루미가 이렇게 막 쓸쓸히 배회하고 있으면 어른 두루미가 와서 아기를 입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뭐 이것 해설사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가 천안 지역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전라남도 순천 지역도 많은 두루미가 찾는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두루미가 순천만을 찾는 건 별로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천만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춥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베리아에서 온 두루미는 물론이고 몽골에서 오는 수많은 독수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천안 지역으로 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쪽에 따뜻한 데도 많은데.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이곳 천안평야에서 일어났던 지질현상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천안평야를 잘 보려면 서이산이라는 지역에 가면 돼요. 최근 철원군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모노레일도 설치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도 산을 두고 넓은 이제 평야가 펼쳐진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천안평야처럼 끝없이 펼쳐진 넓은 별판에 완벽하게 평평한 지형을 보는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천안평야가 이렇게 완벽하게 평평한 지형을 가지게 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전 지역이 화산암의 일종인 현무암이라는 한 종류 암석으로 덮여 있는데, 현무암은 지구의 아주 깊은 멘틀이라는 곳에서 마그마가 형성되어 지표로 용암이 돼서 흐르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뭐 흔히 아주 검은색의 암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현무암이죠. 제주도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천안평야가 화산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건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북한 평강군의 오리산과 680 고지라는 곳에서 여러 차례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에 의해서 흘러내려온 용암은 화산 주변의 넓은 지역이 펼쳐져 있는 북쪽과 남쪽의 평야 지역을 모두 메꿨어요. 바로 이 천안평야가 그 오리산의 남쪽 평야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이 용암은 평야와 주변의 모든 골짜기에 침입하면서 이 현무암으로 골짜기 입구까지 다 메워버렸어요. 물론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지역은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지만 아마 넓은 평야 지역이 발달한 것 같아요. 잘 살펴보면 이 지역은 여러 산악지역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합류하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하천은 부근의 산들을 깎아내리면서 아마 평평한 지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지역에 잘 발달된 이런 단층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대와도 이 넓은 평야 지역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넓고 평평한 평야 사이에 낮은 야산들도 보여요.
용암은 이 산들을 올라타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피해갔겠죠. 그래서 이 암석은 섬처럼 그냥 남아있게 됐어요. 철원평야에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서해산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경관은 별을 보기 직전에 벼가 한창 익은 초가을에 아주 그냥 황금빛의 들판을 보면은 가장 그 멋진 서해산에서의 그 철원평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 이곳에는 수많은 벼의 나달이 땅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두루미에게 엄청나게 많은 먹이가 되는 거죠. 철원평야에서 나는 쌀이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니까 아마 두루미들도 이 맛있는 쌀을 신나게 먹을 겁니다. 하지만 철원평야 이곳에서만 맛있는 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만으로 철새들이 오는 것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이네요. 더욱이 독수리는 쌀을 먹지도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만을 먹는데, 그럼 도대체 수많은 철새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이 철원 지역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철원평야의 곳곳에 지하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는 샘통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지하로부터 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작은 연못 형태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물은 영하 20도가 되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약 섭씨 13도에서 15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겨울에 얼지 않는 물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곳에 고추냉이를 하는 재배하는 농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왜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 물이 추운 겨울에도 전혀 얼지 않을까요? 아마 지하로부터 계속 빨리 올라와서 지표면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이 얼음으로 변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제 생각에는 이 수많은 철새가 이곳 철원평야를 찾아오는 이유는 1년 내내 얼지 않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에서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걸까요? 혹시 지하에 마그마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온천물처럼 따뜻한 온천물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이게 지하수가 데워져서 올라오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 지하수의 수온이 약 13도에서 15도 사이라는 것에 주목했어요. 철원의 연평균 온도가 약 11도 정도인데 이거하고 이거보다 약간 높지 않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니까요. 제가 평생 동굴을 연구했는데 동굴 랩의 온도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겨울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엔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동굴 내부의 온도가 그 지역 외부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평균 온도가 11도에서 15도 정도이니까 당연히 동굴 속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겠죠. 샘통의 물이 약 13도에서 15도인 것이 바로 이 지역의 평균 온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철원평야에 있는 샘통의 물은 지하에 마그마가 있어 물이 데워진 게 아니라 빗물이 지하에 스며들어서 남아있는 것이 올라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하의 물이 지표면에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 걸까요? 철원평야 전체가 용암으로 덮이면서 이 넓은 지역의 표면은 모두 현무암으로 덮였어요. 현무암은 용암이 빨리 식으면서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굳기 때문에 그 현무암 암석 내로 물이 통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단 현무암이 빨리 굳으면 이게 암석이 수축되면서 암석 내에 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암석 화산암 내에 이렇게 발달한 틈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샘통과 같은 연못이 생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지역은 원래 넓은 평원 지역이 있었고 하천이 모여서 평원이 만들어지고 하천이 계속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철원평야의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하천 퇴적층이었어요. 이런 퇴적층은 입자 사이에 틈이 많아서 물을 많이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현무암이 이 지역을 다 철원평야를 덮고 골짜기마다 용암이 침입해서 다 덮었죠. 물론 이제 이 용암이 덮은 다음에 현무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이 전리나 틈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주변 산들에 있는 골짜기로부터 유입되는 이 하천이 지표로 연결돼서 계속 하천의
형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하천물은 현무암 아래에 퇴적축으로 수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넓은 철원평야 지역에 북한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작은 하강과 같은 하천 이외에는 다른 큰 하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표면에 하천이 없는 것이 아마 이 골짜기에서 유입되는 물들이 전부 지하에 이 퇴적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지하로 내려간 이 퇴적층 내에는 굉장히 이제 지하수가 꽉 차가지고 있는 상태고 수압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압이 높아진 물은 아마 틈을 따라서 지표면에 올라와서 이 장소가 있으면 샘물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샘처럼 고여 있는데 다시 이것이 또 틈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내려가고 해서 이 순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철원평야를 찾는 수많은 철새들은 바로 이런 특이한 지질 현상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고 제 생각으로는 철원평야에 이렇게 지하로부터 많은 물이 올라오는 샘탕과 같은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실제로 샘통 지역에 가보면 그 옆에도 이런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철원에 가면 그 승리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보면 비무장지대 안에 용암으로 덮여있는 현무암으로 변한 암석들이 있고 그 위를 멋지게 흐르는 화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화강의 강가에 또 샘이 두 곳이 발견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사진 촬영을 전혀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통일신라가 망해가면서 고려가 세워지기 이전에 궁예라는 사람이 이 철원평야에 태봉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요. 비무장지대 안에는 당시 궁궐토도 남아있고요. 궁예가 이곳에 태봉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도 항상 물을 공급했던 이 샘통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현무암을 만든 이 용암이 흐르는 아래에 하천 퇴적물이 있는 것은 한탄강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연천의 백이지리층이라는 지질 명소에 가면 실제로 강가에 있던 자갈류로 용암이 흘러 현무암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포천의 옹장굴이라는 데 가면 현무암층 아래 많은 자갈층이 실제로 보여요.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서 이 퇴적물이 깎아면서 동굴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특별한 사례예요. 이 철원평야를 포함한 한탄강 일대의 화산 지역을 보여주는 지역은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철원평야는 이 지질공원의 아주 중요한 지질 명소 중에 한 곳이에요. 이곳을 방문해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해 보세요. 아니면 넓은 철원평야를 바라보면서 경치를 즐기기만 해도 바쁘게 살면서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에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